저는 오늘 큰아들을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들의 대학 동창인 박민수 씨를 고소하는 겁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고소장을 쓰는 순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소장에는 제 아들의 이름도 함께 적혀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해하실 거예요. 경찰서 민원실 의자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72살 먹은 제 허리는 30분 이상 앉아있기 힘들었지만 전 꾹 참았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젊은 경찰관이 계속 물었거든요. 어르신, 정말 고소하시려는 겁니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게. 네, 고소합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지만 지금의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시작은 6개월 전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명절도 아닌데 말이죠.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좋은 투자건이 있어. 저는 그때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환갑이 넘으면 아시잖아요. 자식이 좋은 투자라는 말을 꺼낼 때 그게 정말 좋은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리요. 하지만 큰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오죽 믿었으면 평생 모은 돈을 맡겼겠습니까? 엄마, 내 대학 동창인데 부동산 쪽에서 일해. 지금 신축 빌라 분양하는 건데 전세 끼고 사면 목돈 안 들이고도 나중에 몇천 올라. 엄마 노후 대비로 딱이야. 아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준혁이는 대학 졸업 후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물론 사춘기 때 PC방 간다고 거짓말한 것 빼고는요. 그건 제가 다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해줬죠. 그 친구 믿을 만해? 엄마, 나랑 4년을 같이 자취한 친구야. 걔 부모님도 다 알고. 걔 아버지가 건설회사 이사셨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억 2천만 원. 남편 잃고 혼자 30년을 살면서 식당 설거지에 아파트 청소에 온갖 일을 하며 모은 돈이었습니다. 손주들 용돈 한 번 넉넉히 주고 싶어도 참았고 친구들 여행 가자는 말에도 난 바빠라고 거절하며 모은 돈. 그 돈으로 제가 뭘 하려 했냐고요? 그냥 적금 들고 이자 받아서 손주들 학원비나 보태주려 했습니다. 큰 욕심 없었어요. 그저 자식들한테 짐이 되지 않고 아프면 병원비 정도는 제 돈으로 내면서 살다 가고 싶었을 뿐입니다. 박민수 씨를 처음 만난 건 아들이 데려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말쑥한 정장 차림에 부드러운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 노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명함에는 대한부동산 신탁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 주소도 적혀 있었고요. 그는 저에게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여기 계약서랑 등기부등본 다 들어있어요. 꼼꼼히 확인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시고요. 저는 그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너무 작았어요. 돋보기를 꺼내봤지만 법률 용어들이 가득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큰아들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다 확인했어. 괜찮아.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믿었다기보다는 믿고 싶었던 거겠죠.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박민수 씨가 정해준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장에서 1억이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했을 때 제 손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엄마, 잘한 거야. 2년만 있으면 최소 5천은 올라.
그렇게 저는 서울 외곽의 한 신축 빌라 3층의 주인이 됐습니다. 아니, 주인이 된 줄 알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민수 씨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전세 들어올 사람 구했어요. 보증금 8천에 계약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시죠? 그럼요, 고맙습니다. 전 정말 감사했습니다. 1억을 투자해서 8천을 받으면 남은 2천만 원만 제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게다가 2년 뒤엔 집값이 오른다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전세 계약했다던 그달 말 제 통장에 8천만 원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들어오지 않았어요. 박민수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아, 어머니. 세입자가 잔금일을 한 달 뒤로 미루자고 하네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은행 대출이 늦어진대요. 그럼 언제쯤? 다음 달 말이면 될 겁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TV 뉴스에서도 요즘 집 사려는 사람들이 대출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달이 됐습니다. 여전히 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박민수 씨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만 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세입자가 계약 취소했어요. 다른 사람 알아보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가슴에 불안이 스며들기 시작한 게, 하지만 전 큰아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걱정할까봐.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혹시 예민하게 구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2달이 더 지났습니다. 박민수 씨는 완전히 잠수를 탔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장도 없었어요. 저는 그제야 빌라 주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가 산 빌라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축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10년은 된 낡은 건물이었고 제가 샀다던 3층 집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 주인이 누구세요? 현관문을 열어준 40대 남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요? 전세입자예요. 전세 산 지 3년 됐는데요. 그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산 집에 이미 3년 전부터 세입자가 살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집으로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집주인은 박민수도 아니고 전혀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사기를 당한 겁니다. 1억을 큰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3번 만에 겨우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준혁아, 엄마 왜? 나 지금 회의 중인데. 아들의 목소리는 바빴습니다. 하지만 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민수 씨한테 연락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산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전화기 너머로 3초 정도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어요. 뭐? 준혁아, 나 사기당한 것 같아. 엄마, 지금 농담하는 거지? 아니야. 진짜야. 등기부등본에 내 이름이 없어.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10초쯤 지났을 때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서류를 제대로 확인 안 했나 보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 아니, 엄마. 내가 분명히 꼼꼼히 보라고 했잖아. 그리고 법무사 사무실 가기 전에 나한테 한번 보여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괜찮다고 했잖아.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아들이 그런 말을 했던가요? 전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아들이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준혁아,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민수 씨가 사기를 친 것 같아. 너 친구잖아. 연락 좀 해봐줘. 엄마, 나도 민수한테 연락이 안 돼.
한 달 전부터. 뭐,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는데. 에휴, 엄마가 왜 그렇게 급하게 계약을 했어? 내가 같이 가서 확인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뭔가 자기 변호를 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엄마, 솔직히 말할게. 나도 민수 소개만 해준 거야. 계약은 엄마가 알아서 한 거잖아. 내가 뭘 어떻게 해? 준혁아. 그리고 엄마 72살이면 이제 분별력이 있어야지. 요즘 세상에 그렇게 쉽게 좋다는 말만 듣고 1억을 넘기면 어떡해.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의 말이 아팠던 게 아니에요. 아들의 목소리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절박함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럼 넌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니? 엄마, 나도 피해자인데. 내 친구가 사기꾼이었던 거야. 나도 배신당한 거라고. 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한테 들었어. 사기당했다며? 작은 아들의 목소리는 형과 달랐습니다. 좀 더 차분했어요. 저는 그나마 위로가 될까 싶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 1억을 날렸어. 에휴, 엄마. 그러게 왜 그런데 투자를 해?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그래도 형 친구라고 해서. 엄마, 형이 보증을 선 것도 아니고 그냥 소개만 해준 건데 형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형도 억울하겠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둘째 아들도 형 편을 드는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엄마, 솔직히 엄마도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쉽게 넘어가면 나도 할 말 없어. 그래. 일단 경찰서는 가봤어? 고소장 써야지. 응, 내일 가려고. 그래. 근데 엄마, 돈 돌려받기는 힘들 거야. 사기꾼들이 원래 돈 다 빼돌리거든. 그냥 엄마가 공부한 셈 치고. 앞으로 조심해야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공부한 셈 치라고요. 1억을요. 다음 날 경찰서에 갔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런 사기가 요즘 너무 많아요. 작년에만 비슷한 피해자가 우리 서만 30명이에요. 그럼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이미 돈을 빼돌렸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도 일단 고소는 하셔야죠. 형사님이 고소장 양식을 건네줬습니다. 피의자란에 박민수라고 적으려는데 형사님이 물었어요. 혹시 공범이 있을 가능성은 없나요? 이런 경우 보통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펜을 든 채로 멈췄습니다. 공범이요? 아드님이 소개해줬다고 했죠? 그분은 어떤 관계인지. 대학 동창이라고 들었습니다. 혹시 아드님이 금전적 대가를 받았을 가능성은요? 그 질문에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혁이가 돈을 받았을 리 없어요. 제 아들이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아들은 그런 애가 아니에요. 형사님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걸까요? 아니,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 아들을 의심하면 안 돼요. 하지만 자꾸만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계약하던 날 박민수 씨가 준혁이한테 봉투를 건넸던 것. 그때 저는 그게 서류 봉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봉투가 좀 두툼했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에요. 제가 잘못 본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 큰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준혁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했어요.
엄마 고소했어? 응. 민수 그 새끼 진짜 용서 못해. 아들의 욕설에 저는 놀랐습니다. 준혁이는 원래 욕을 잘 안 하는 애거든요. 나도 배신당한 거야, 엄마. 4년을 같이 자취하면서 형제처럼 지냈는데 그 새끼가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분노인지 아니면 연기인지 저는 알 수가 없었어요. 준혁아, 너 혹시 뭐?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날 저녁 아들은 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제가 된장찌개를 끓였는데 아들은 거의 먹지 않았어요. 계속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누구한테 연락하는 거야? 민수 친구들한테. 걔 행방 좀 알아보려고. 그래. 식사를 마치고 아들이 일어서려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준혁아, 솔직하게 대답해 줄래? 뭐? 너 그 친구한테서 돈 받은 거 있니?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3초, 5초, 7초. 긴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가 나를 의심하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나도 피해자라고. 내 친구가 사기꾼이었다는 거 자체가 나한테 상처라고. 근데 엄마까지 나를 의심하면 어떡해. 아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아들을 의심하게 된 제 자신이 너무 비참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11시쯤 준혁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소리 질러서 나도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내일 다시 갈게.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역시 제 아들이에요. 착한 아이라고요. 하지만 그 문자 아래 카카오톡 알림이 하나 더 떠 있었습니다. 준혁이가 실수로 제게 보낸 단체 톡방 메시지였어요. 야, 민수 그 새끼 진짜 어디 갔냐? 내 엄마 돈만 떼먹고 튄 거야? 나도 500 받기로 했는데. 500이라는 숫자를 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500만 원. 제 아들이 저를 팔아넘기고 받기로 한 돈. 그 문자는 곧 삭제됐지만 저는 이미 스크린샷을 찍어두었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스크린샷을 찍어둔 휴대폰은 베개 밑에 숨겨뒀습니다. 마치 그 사실 자체를 숨기면 진실이 아닌 게 될 것 같아서요. 500만 원. 제 아들이 제 1억을 팔아넘기고 받으려 했던 돈. 새벽 4시쯤 됐을 때 저는 휴대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스크린샷을 다시 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내 엄마 돈만 떼먹고 튄 거야? 나도 500 받기로 했는데.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어요. 이불을 입에 물고 흐느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적은 처음이었어요. 남편을 잃었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병으로 떠났으니까요.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다릅니다. 제 아들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배신한 겁니다. 새벽 5시에 둘째 아들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일찍? 준호야, 엄마가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뭔데? 목소리 왜 그래? 형 이야기야.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또 형 의심하는 거야? 그러지 마. 형도 힘들어. 아니야. 증거가 있어. 증거?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크린샷을 준호한테 보냈습니다. 30초 정도 지났을 때 준호가 말했어요. 이게 뭐야? 형이 실수로 나한테 보낸 거야. 단체방 메시지를.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엔 1분 정도 지났을 때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야? 응. 형이 5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는 거야? 그런 것 같아. 전화기 너머로 준호가 욕을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도 원래 욕을 잘 안 하는 애인데요. 미친 새끼. 진짜 미친 새끼네. 자기 엄마 돈을 팔아먹어? 준호야, 목소리 낮춰. 애들 깰라. 아니, 엄마, 이게 목소리를 낮출 일이야? 형 당장 불러.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러지 마. 엄마는 왜 그래? 형이 엄마한테 이렇게 했는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제 아들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 이거 경찰한테 보여줘야 돼. 형도 공범이었던 거야. 그건 안 돼. 왜? 형은 그래도 엄마 아들이잖아. 준호가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형은 엄마를 아들로 안 봤어. 그냥 돈으로 본 거야. 그 말에 제 가슴이 또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 형한테 전화할게. 제대로 따져볼 거야. 준호야, 그러지 마. 제발. 엄마, 이건 넘어갈 일이 아니야. 준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큰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준호한테 들었어. 준혁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엄마, 그거 오해야. 오해? 500만 원은 맞아. 근데 그건 내가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아들의 변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줘. 딱 한 번만. 뭘?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니? 민수 씨가 사기꾼인 거.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너무 길어서 전화가 끊긴 줄 알았어요. 아니야, 엄마. 나도 몰랐어. 그럼 500만 원은 뭐니? 그건 소개비야. 민수가 나중에 주겠다고 했어. 부동산 거래 성사되면 소개비 주는 거 흔한 일이야. 그럼 왜 엄마한테 말 안 했니? 말하면 엄마가 싫어할 것 같아서.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기가 막혀서요. 그래. 엄마가 싫어하니까 숨긴 거구나. 근데 소개비 받는 건 괜찮은 거야? 엄마, 그게 아니라. 아들아, 엄마가 72살이야. 이제 멍청하게 굴지 않을게.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로 다시 갔습니다. 담당 형사님한테 스크린샷을 보여줬어요. 이게 우리 큰아들이 보낸 건데요. 이거 증거가 될까요? 형사님이 화면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어르신, 이건 아드님도 공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아요. 그럼 아드님도 고소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조사는 해주세요. 근데 고소는 아직? 형사님이 저를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어르신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가족이라고 봐주시면 나중에 더 후회하실 수 있어요. 알아요. 근데 시간을 좀 주세요. 경찰서에서 나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주변에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도 크면 어떻게 될까요? 저렇게 예쁜 아이들도 커서 엄마를 배신할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5번을 더 걸었지만 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민수가 나한테도 거짓말한 거야. 나도 피해자라고. 엄마 믿어줘. 제발.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공원 벤치에서 72살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큰아들이 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도 잘못했어. 소개비 받으려고 한 것도 잘못이고 엄마한테 숨긴 것도 잘못이야. 근데 엄마, 나는 진짜 사기인 줄 몰랐어. 진짜야. 저는 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제 뱃속에서 나온 아이. 제가 10개월 동안 품고 20년 넘게 키운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일어나. 엄마. 일어나라고 했어. 아들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했어요. 들어와. 이야기 좀 하자. 아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준혁아, 엄마가 물어볼게. 대답 잘해. 응. 너 정말 몰랐니? 민수 씨가 사기꾼인 거.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몰랐어, 엄마. 그럼 500만 원은? 그건 진짜 소개비야. 민수가 거래 성사되면 5% 주겠다고 했어. 1억이니까 500만 원. 그 돈 받았니? 아니, 못 받았어. 민수가 잠수 타버려서.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물을게. 응? 너 지금이라도 민수 찾을 수 있니? 아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친구잖아. 4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 친구가 어디 숨었는지 너 정말 모르니? 아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아들이 뭔가 더 숨기고 있다는 걸. 준혁아. 엄마.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 제발. 준혁이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번만큼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엄마. 응. 나 한 달 전에 민수 만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손이 저절로 주먹을 쥐었습니다. 뭐? 민수가 나한테 연락했어.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어. 어디서?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참으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하던? 미안하다고 했어. 자기도 사정이 있었다고. 투자했던 다른 데서 돈을 다 날려서 엄마 돈을 쓸 수밖에 없었대.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는데? 준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나 화났어, 엄마. 진짜 죽일 뻔했어. 근데 민수가 돈을 갚겠다고 했어. 돈을? 응. 지금 당장은 안 되는데 1년만 시간을 달라고. 1년 뒤에 전액 갚겠다고. 이자까지 쳐서.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서 너 그 말 믿었니? 엄마, 나도 고민 많이 했어. 근데 민수가 각서를 써줬어. 공증까지 받은 거.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말로 공증 도장이 찍힌 각서였어요. 2026년 5월까지 1억 2천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중요해? 이미 1억을 가져간 사람이 각서 한 장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엄마, 그래도 이거라도 있으면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잖아. 준혁아, 너 혹시...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해야 했어요. 너 민수가 돈 갚으면 그때 500만 원 받으려고 한 거니? 아들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야, 엄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러니까 경찰한테 말 안 한 거잖아. 그러니까 엄마한테도 숨긴 거고. 엄마, 진짜 아니야. 나는 그냥 민수가 진짜 갚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자고 생각한 거야. 한 달이나 숨기면서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각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했어요. 이거 채무자가 박민수가 아니잖아. 응. 민수 명의로는 공증이 안 된대. 그래서 민수 형 명의로 받았어. 민수 형? 응. 박민철. 민수 친형이야. 나도 알아. 대학 때 한 번 본 적 있어. 저는 각서를 다시 봤습니다. 박민철. 낯선 이름이었어요. 이 사람 믿을 만해? 모르겠어, 엄마. 근데 공증까지 받았으니까. 저는 각서를 아들한테 도로 던졌습니다. 준혁아, 너 지금 엄마를 바보로 하니? 엄마, 종이 한 장이 뭐가 중요해. 그 사람이 1년 뒤에 돈 없다고 하면 끝이야. 공증받은 각서가 있어봤자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 알잖아. 그래도가 아니야. 넌 지금 500만 원 때문에 엄마 1억을 포기한 거야. 경찰 수사 방해한 거라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아들이 움찔했어요. 엄마, 나는 정말 엄마 돈 돌려받으려고. 닥쳐. 저는 처음으로 아들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72년 인생에서 제 아이한테 닥쳐라는 말을 한 건 처음이었어요.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47살 먹은 남자가 엄마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미안해. 나도 돈이 필요했어. 뭐? 회사에서 잘렸어. 3개월 전에. 저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구조조정 당했어.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았어. 대출이 2억이야, 엄마. 아이들 학원비, 대출이자.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아들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래서 민수 소개한 거야. 엄마 돈으로 투자하면 정말로 돈이 벌릴 줄 알았어. 그럼 엄마도 좋고 나도 소개비 받고. 그런데 민수가 사기를 칠 줄은. 그만해.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아들이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면서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다가 뒤돌아봤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고요. 3개월 전에. 그럼 그때 제게 투자를 권했을 때 이미 아들은 절박한 상황이었던 거네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결국 제 아들도 저를 이용한 겁니다. 민수만큼은 아니더라도 제 돈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덥석 소개한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경찰서로 다시 갔습니다. 이번에는 각서를 가지고요. 형사님, 이거 보세요. 담당 형사님이 각서를 받아봤습니다. 박민철? 이 사람은 누굽니까? 박민수 친형이래요. 우리 아들이 한 달 전에 민수를 만났는데 이걸 받아왔대요. 형사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 달 전에요? 그럼 아드님이 피의자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네. 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어제 알았어요. 형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이건 수사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아드님 조사 받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저는 준혁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준혁아, 지금 경찰서 와. 왜? 와서 조사받아. 내가 민수 만난 거, 각서 받은 거 다 말해야 돼. 엄마, 그러면 나까지. 그래야 엄마 돈 찾을 수 있어. 안 오면 엄마가 너 고소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준혁이가 경찰서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초췌했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형사님이 준혁이를 조사실로 데려갔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이 지났을 때 조사가 끝났습니다. 준혁이가 나왔을 때 얼굴이 더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엄마, 뭐래? 민수 형 박민철. 그 사람도 가짜래. 뭐?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된 거래. 실제 박민철이라는 사람은 있는데 각서 쓴 사람은 다른 사람이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럼 그 각서는? 휴지 조각이야,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엄마, 미안해. 나 때문에.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됐어. 집에 가. 엄마, 나 혼자 가고 싶어. 너도 집에 가. 저는 아들을 두고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창밖을 봤어요. 서울 거리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걷고 전화하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속에서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1억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믿었던 마음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형한테 들었어. 각서도 가짜였다며? 응. 엄마, 이제 형 고소해. 그게 맞아.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제 아들을 고소해야 할까요? 아직 모르겠어. 엄마, 준호야, 엄마 시간 좀 줘.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준혁이가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100일 사진, 돌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 사진, 사진 속 아들은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웃고 있었어요.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저는 앨범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저는 제 아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전에 용서해야 하는 걸까요? 3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혁이한테서 전화가 23번 왔어요. 문자는 47통. 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준호는 매일 저녁 들러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며느리 은지도 가끔 반찬을 해서 갖다 줬어요. 손주들도 데려왔고요. 할머니, 괜찮아요? 10살짜리 손녀 서연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응,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 요즘 밥도 잘 안 먹는데요. 엄마가 걱정하셨어. 저는 손녀를 안아줬습니다.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요. 경찰 조사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박민수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어요. 해외로 도피했을 거라는 게 경찰의 추측이었습니다.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돈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설령 박민수를 잡는다고 해도 이미 돈을 다 쓴 상태일 겁니다. 형사님의 말이 현실이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제 돈은 영영 못 찾는 건가요? 법적으로는 민사소송을 통해 채권을 확보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집행은 알겠습니다. 결국 1억은 날린 겁니다. 30년을 모은 돈이 3개월 만에 사라졌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성당에 갔습니다. 평일 저녁이라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요한 성당 안에 앉아 있으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준혁이었어요. 어떻게 여기를? 준호한테 들었어. 엄마 요즘 성당 자주 간다고. 아들의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3주 사이에 10kg는 빠진 것 같았어요. 엄마, 나 지금 민수 찾고 있어.
뭐, 대학 동기들한테 다 연락했어. 민수 가족들도 찾아갔어. 민수 친구들, 회사 동료들, 만날 수 있는 사람 다 만났어. 준혁이가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빼곡하게 뭔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니? 민수 관련된 사람들 명단이야. 지난 3주 동안 87명을 만났어. 다들 민수 소식 모른대. 근데 어제 대학 후배한테 연락이 왔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가 베트남에 있대. 호치민.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확실해? 후배 말로는 민수가 SNS에 사진을 올렸대. 위치 태그가 호치민으로 돼 있었어. 근데 바로 삭제했대. 나는 못 봤는데 후배가 스크린샷을 찍어뒀어. 준혁이가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정말로 박민수로 보이는 남자가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걸 경찰한테 보여줬어. 근데 베트남이랑 범죄인 인도 조약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시간이 걸릴 거래. 그럼 엄마, 나 호치민 갈 거야. 저는 아들을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거기 가서 뭘 어떻게 하는데? 민수 찾아서 데려올 거야. 아니면 최소한 돈이라도 받아낼 거야. 준혁아, 그건 위험해. 민수가 혼자일 것 같아? 거기도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알아. 근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엄마.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따뜻했어요. 나 지난 3주 동안 생각 많이 했어. 나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됐잖아. 내가 욕심부렸어. 500만 원 때문에 엄마를 팔았어. 나 진짜 쓰레기야. 아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 생에 엄마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거 알아. 근데 최소한 돈이라도 찾아줄게.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야.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준혁아, 응, 엄마. 엄마가 뭐가 제일 슬픈지 알아?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이 아니야. 1억이 아깝지 않은 건 아닌데 그것보다 더 슬픈 게 있어. 뭔데? 너를 믿었던 내가 바보 같아서 72살까지 살면서 사람 보는 눈이 없었구나 싶어서 그게 제일 슬펐어. 아들이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특히 내 아들도 제대로 못 봤구나 싶어서 내가 힘들었던 것도 몰랐고 내가 절박했던 것도 몰랐어. 엄마가 엄마 노릇을 제대로 못한 거야. 엄마 아니야. 엄마 잘못 없어. 아니야. 엄마 잘못도 있어. 너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 맏아들이니까 동생들 챙기고 엄마도 챙기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 근데 넌 그냥 힘든 47살 남자였던 거지.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아들을 안아줬었나요? 준혁아, 호치민 가지 마. 엄마가 괜찮아. 돈은 그냥 없는 셈 칠게. 엄마 안 돼. 그 돈 엄마가 30년 모은 건데. 알아. 근데 내가 더 걱정되는 건 내가 거기 가서 다칠까 봐야. 민수한테 무슨 짓 당할까 봐. 준혁이가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성당 안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미안해, 엄마. 미안해. 됐어. 이제 그만 울어. 저는 아들의 등을 두드려줬습니다. 어렸을 때 악몽 꾸고 울 때처럼요. 그날 밤 집으로 함께 걸어왔습니다. 준혁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회사 구했어. 정말? 응. 월급은 전보다 적은데 그래도 다행이야. 다음 달부터 출근해. 잘 됐네. 그리고 엄마, 나 매달 50만 원씩 드릴게.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드릴 거야. 1억을 다 갚을 순 없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아,
그 돈으로 내 애들 학원비 내. 그게 엄마한테 효도하는 거야. 엄마. 그리고 앞으로 힘들면 엄마한테 말해. 숨기지 말고. 알았지? 응. 우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5월의 밤바람이 시원했어요. 일주일 뒤 경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박민수 체포했습니다. 정말요? 베트남 경찰 협조로 붙잡았어요. 한국으로 송환될 예정입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준혁이한테 연락했습니다. 준혁아, 민수 잡혔대. 진짜? 응. 경찰이 방금 연락 왔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를 잡았다고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걸요. 그로부터 2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박민수는 재판정에서 죄를 인정했어요. 하지만 돌려줄 돈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 썼다고 했어요.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민수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판사는 징역 5년을 선고했어요. 하지만 5년 후에 민수가 나온다고 해서 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오는데 준혁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여기 와 있어? 회사는? 반찬했어. 엄마 혼자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들이 제 가방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배고프지? 점심 먹자. 그래. 우리는 법원 근처 국밥집에 갔습니다. 순대국밥을 시켰어요. 맛있어? 응. 국밥을 먹으면서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준호랑 의논하고 있어. 뭘? 엄마 생활비. 우리 둘이서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어. 매달 각자 60만 원씩 드릴게. 아니야, 그러지 마. 너희도 살기 힘든데. 엄마, 우리가 해야지. 엄마 노후 자금 날아간 건 우리 책임이야. 저는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준혁아. 응? 엄마가 1억 잃은 건 억울해. 지금도 화나. 알아. 근데 너까지 잃을까봐 더 무서웠어.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가 제일 무서웠던 건 돈도 잃고 아들도 잃는 거였어.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어. 엄마. 근데 용서한다고 해서 잊는 건 아니야. 앞으로도 계속 생각날 거야. 가끔은 화날 거고. 알아, 엄마.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야. 평생 내 아들이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준혁이가 숟가락을 놓고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는 국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짜고 뜨거웠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통장을 정리했습니다. 남은 돈은 2천만 원. 적금 깨고 남은 돈이었어요. 30년 모은 1억이 이제 2천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10년, 20년을 더 살아야 해요. 돈은 없지만 아들은 있습니다. 며느리도 있고 손주들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준혁이었어요. 엄마, 내일 서연이랑 같이 갈게. 서연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 그래, 와라. 엄마 사랑해. 47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나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일은 또 해가 뜰 겁니다. 1억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의심했고 배신당했고 화도 많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용서했습니다. 그게 엄마니까요. 그게 가족이니까요. 돈보다 더 소중한 건 결국 사람이더라고요. 비록 그 사람이 저를 아프게 했을지라도요.
저는 통장을 닫고 내일 손주 보러 올 준비를 했습니다. 떡도 사고 과일도 살 거예요. 남은 2천만 원으로요. 그렇게 저는 다시 살아가기로 했습니다.